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베트남 왕족 마지막 왕자. 2. 더 이상 참다 못한 한군의 최후 통첩. 3. 한국 대박, 독일 전체가 발칵.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마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떠올리면 사람마다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쌀국수나 분짜 등 베트남 음식이 떠오를 것이고,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박항서 전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이 떠오를 겁니다.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베트남은 가장 많은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이면서 2022년에는 한국에게 가장 많은 흑자를 안겨준 국가라는 점도 떠올리실 겁니다. 3년 연속 무역 흑자국 1위였던 홍콩을 제치고 효자국 2위 됐죠. 아마 1964년부터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구수 약 1억 명이 사회주의 공산국가 베트남은 그 체제에서 알 수 있듯 한국과 애증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956년 베트남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 1975년 4.20의 함락으로 단교되었다가 1992년 다시 수교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956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미 800년 전인 13세기 베트남의 왕자가 한국 땅으로 망명해 한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사는 베트남 왕자의 후손, 그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2018년 1월 응웬부뚜 당시 주한 베트남 대사는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을 방문했습니다. 보통 대사는 서울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지방의 중소도시를 찾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의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지역 간 경제 교류 확대 및 베트남 국적 결혼 이주 여성들의 권익 향상으로 알려졌지만 진짜 목적은 자신의 조상 흔적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통일왕조, 그가 바로 그 후손이니까요. 한국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유적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베트남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직선거리로도 3,000km가 넘는 거리인 한국에서 자신의 조상 흔적을 찾는 것은 왜일까요? 지금의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중국은 늘 베트남에 군침을 흘렸습니다. 송나라를 시작으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 모든 중국 왕조는 베트남을 침공했죠. 명분은 책봉이었는데 베트남 내부에 권력투쟁이 발생해 임금이 새로 즉위하면 중국은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침공했습니다. 물론 영토에 대한 야욕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으로 치자면 고려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중국의 지배를 거부하고 스스로 국왕을 결정한 최초의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1009년에 들어선 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년 뒤 제6대 황제 영종은 7번째 아들 리똥덩을 품에 안았는데 자라면 차차기 황제가 될 수도 있었던 운명이었죠. 하지만 그의 바램과는 달리 1210년제 8대 황제에 오른 해종은 자신의 외척이었던 진, 전, 트렌, 시가문이 진수도에게 국정 운영을 맡겼고 왕조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진수도는 해종의 딸을 임금에 앉힌 후에 자신의 조카와 결혼시키고 왕위를 해종에게서 가져오도록 지시하며 역성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리왕조 후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륙이 시작됐죠. 마지막 황제인 해종이 사망하자 쩐씨 가문은 리씨 가문이 왕족과 종친들은 속히 입궐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할 힘이 리씨 왕족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노심초사 의복을 차려입고 궁으로 입궐한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도류. 궁으로 입궐한 모든 왕족과 종친이 멸족당했지만 리똥덩은 살아남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그에게 날아온 도망가라는 편지 한 동이 그를 살렸죠. 그는 즉시 배를 구해 식솔들을 데리고 바다로 도망쳤는데 그의 나이 52살 때 일입니다. 원래 그는 송나라로 망명할 계획이었는데 송나라로 가는 도중 표류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았는데 그렇게 만신창이의 몸으로 도착한 곳이 지금의 황해도 응진군 화산포입니다. 베트남 최초의 보트피플이자 베트남 첫 왕조의 마지막 후손이 한국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반도로 오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표류해 서해, 황해를 건너 용진반도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그들은 해적대를 목격했는데 당시 해적들은 응진에 사는 고려인들을 납치하고 있었죠. 이에 리똥덩, 이하 이용상, 일용상, 일행은 해적을 내쫓고 고려인들을 구해줬습니다. 이 덕분에 용진반도에 도착한 일행은 용진 현령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이 소식이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는데요. 당시 재위 중이던 고종, 안효왕, 재위 1213년에서 1259년은 이들을 조사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담을 통해 이용상이 한자를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왜냐면 베트남 역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안남국, 현 베트남 왕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크게 기뻐하며 그들에게 성씨를 하사했는데 그게 바로 화산 이씨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응진군 화산포에서 따 화산 이씨라는 성을 준 것이죠. 사실 그에게 성을 하사한 맥락을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몽골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응진군에 뿌리내린 그는 한때 왕족이었다는 자부심에 빠져 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린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지냈는데 1253년 몽골군이 5번째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몽골군의 침공 사실을 알게 된 이용상은 응진 현령에게 대인 방책을 가르쳤는데 즉 몽골 군사를 깊숙이 끌어들여 지구전을 펴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3면에 토성으로 성벽을 쌓도록 하고 전면에 목책을 높이 세웠죠. 그리고는 장기전에 대비해 동굴을 깊숙이 팥땔감과 나무를 비축한 후에 몽골군을 상대했는데요. 그 결과 몽골군 공격이 5개월 동안 이어졌으나 응진군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죠. 이러한 공을 세운 이용상에게 화산 이씨라는 성씨를 내렸다고 보는 이들도 많지만 사실 안남국의 왕자였기 때문에 성씨를 내린 것이 좀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1226년경 베트남을 탈출할 당시 이미 그의 나이는 52세였고 몽골군의 5차 침공은 1253년이기 때문에 이미 그의 나이는 80세에 이른 시점입니다. 그가 세운 공은 분명 존재하겠지만 만약 그가 성씨를 가지지 않았다면 용진 현령이 외국인인 이용상의 전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어쨌든 현재 이용상의 후손인 화산 이씨는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800년이 넘게 혈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정착했던 화산포는 현재 북한 황해도 응진군 북면 화산 동리인데 그 후손들이 북한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이를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2015년 기준 국내에 123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명 연예인 중에는 2021년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세희 배우의 본관이 화산 이씨입니다. 그렇다면 200년간 번영했던 베트남 최초의 장수 왕조이자 베트남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국을 침공했던 리왕조의 유일한 혈통인 화산 이씨는 후예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992년 국교 정상화 후 베트남 정부는 13세기 초 멸족한 줄 알았던 리왕조 후손들이 한국에서 상당한 가문을 이루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산 이씨의 존재를 확인한 건데요. 그리고는 즉시 화산 이씨 종친회를 베트남으로 공식 초청한 데 이어 리왕족의 후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공안까지 마중을 나가는 등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렇게 이용상이 베트남을 떠난 지 769년 만에 화산 이씨는 다시 베트남에 돌아왔죠. 이렇게 왕족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이용상이 망명할 때 리왕조의 계보를 챙겼고 이 내용은 화산 이씨 세보에 남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화산 이씨 세보에 기록된 리왕조의 계보와 전 왕조가 기록한 리왕조의 계보가 일치함에 따라 화산 이씨가 리왕조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 화산 이씨는 리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공훈을 시조로 하고 중시조를 이용상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족보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산 이씨 후손들에게는 내국인 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베트남에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출입국 관리, 세금 등에서 베트남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및 토지 등 구입이 까다로운 공산국가지만 현지 사업권까지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 화산 이씨 후손이 거의 800년 만에 베트남으로 돌아왔을 때 현지에서는 이제 베트남은 한국처럼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상당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리왕조 후손들이 한반도에서 베트남을 먹여 살릴 먹거리 사업을 가져온다는 소문이었는데 아무래도 베트남 최초의 왕조의 후손이 베트남이 롤모델로 삼은 한국에서 상당한 가문을 이루고 있으니 생겨난 소문일 겁니다. 물론 화산 이씨 종친회가 베트남을 먹여 살릴 먹거리 사업을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이후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이 소문을 적당하게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셨다시피 한국에는 이미 800년 전 베트남 왕족의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경북 봉화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 봉화에 베트남 마을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고조선 이래로 한반도로 건너왔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 뿌리내렸죠. 그저 한국인으로 한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뿐. 저도 제 시조가 한민족인지 이민족인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크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기회가 되면 오늘 살펴본 화산 이씨처럼 한국에 뿌리 내린 외국인 성씨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군은 8월에 최초의 한국산 장거리 발사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부측리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은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에서 무기가 폴란드 트럭에 탑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군대의 확장과 현대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폴란드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는 한국과의 협력입니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방한 기간 동안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측과 국방 조달을 담당하는 장관과의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서울 방문은 그 덕분에 폴란드와 한국 간의 협력이 군사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특별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군비 생산의 일부가 폴란드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부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는 오늘 이번 방문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건 두 나라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의 임무는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 덕분에 우리는 이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한 K2 탱크, FA-50, K9 곡사포에 이어 올해 8월에 우리 폴란드군 로켓 포병을 위한 첫 번째 천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고위 관리들과의 일련의 회의 외에도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 전투기의 특별쇼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7월에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전투기는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주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경전투기 12대가 인도될 예정이지만 총 48대의 전투기가 소련의 미그-29들 대체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폴란드 군대가 장착할 유일한 무기는 아닙니다. K2 탱크 또는 K9 곡사포는 이미 한국에서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방한 중인 부총리이자 부아슈자크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7일 폴란드에 수출되는 국신 전투기 FA-50 출고식에 참석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감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함공무주산업 경남 사천 본사에서 강구명 사장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가해 FA-5 지프 1호 기 출고식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출고식에는 한국에서 T-50 훈련기를 이용해 훈련받고 있는 폴란드 조총사 8명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출고식은 작년 9월 개학 이후 한국항공우주 산입의 놀라운 생산 능력과 국방부 방사청 공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8개월 만에 이뤄낸 엄적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전북이 역대 최단기간 술고라는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F-16을 주문하면 2027년에나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방한 중인 부총리이자 부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미국에게 F-16V를 주문한 대만은 2026년에야 인도할 수 있다고 동보받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도 F-35와 더불어 F-16을 주력으로 추가 주문을 고려했으나 인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빨라야 3에서 4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전투기를 한국은 불과 8개월 만에 1호기를 전달하고 올해 안에 12대를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속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와슈차크 장관은 이날 출고식에 참가해 FA-50GF의 빠른 출고 덕분에 폴란드 전력의 조기 보강과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며 아시다시피 FA-50GF는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50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꾼다는 의미의 게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한 모델입니다. FA-5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이 TA-50 블록 2와 유사하나 기존 의성 위치 확인 시스템 체계에 상용 내장형 의성 앙법 장치를 적용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차로 납품받을 FA-50PL에 들어가는 공중급유 장치나 ASAR 레이더와 최신 무장 능력으로 FA-50GF를 추후에 개량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은 지금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나토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금이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우고 러시아 전투기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추가 무기 도입을 하면서 한국에게 무리한 금융 지원을 원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폴란드는 FA-50을 계약한 지 2달 만에 이례적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무리한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며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방산 수출의 경우 대부분의 수출국이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국가 간의 거래이고 폴란드는 나토 방어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러시아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자 불곰 사업으로 그 이상의 무기 기술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자 한국은 불곰 사업을 통해 미사일과 잠수함 등의 기술을 가지고 와 한국군의 독자 무기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KF-21에서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며 거액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파묘 등 현물로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지난 5일 인도네시아 매체에서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보도는 인도네시아 파묘와는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5일 KF-21 보람에 한국군 사령관이 인도네시아 섬 한 개로 교환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월 말까지 내지 많은 분담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에게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조만간 한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전적으로 자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9배가 넘는 면적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10.0007H 이상의 섭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의 섬을 한국에게 내놓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이 마음껏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섭을 마련해 주자는 것인데 실제로 한국 지휘관 중에서 동남아 섬을 빌려서 제대로 훈련하고 싶다라는 농담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남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CJ 5호기와 기술을 전혀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또한 KF-21 공동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국가들이 하나둘씩 거론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할 FA-50 경공격기 1호 기출고식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FA-50 뒤에는 KF-21과 국산 헬기 수리온이 전시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폴란드 부와슈차크 총리 뒤로 보였는데 뒤에 배치된 것 자체로만으로도 큰 홍보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아당을 중심으로 50만 명이 모인 반정부 시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과 집권 보순당이 지난달 말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공직 활동을 10년간 금지하자 라는 법안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BBC는 이날 시위의 배경으로 인플레이션, 생활고뿐 아니라 임신 중단을 금지하고 LGBT 권리를 탄압하는 등 정부 여당 집권 후 갈수록 우경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도널드 투스크 전 총리는 과거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는데 자신들이 집권하면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군축을 선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자유의 문제보다 러시아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2023년 국방부 예산 28조 원 중 11조 원 가까이 한국 등 해외 무기 구입에 쓰려는 것을 폴란드 야당과 지지 세력은 낭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협감을 느끼는 폴란드인들은 이것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 2,000개의 핵무기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에게 무기력하게 침공당하며 자유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를 계약한 지 8개월 만에 받으러 온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모습을 보고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최고 장관 MR 마리우스즈 블레스크작 미스터 마리무시 부아슈차크.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독일이 한국의 바이든보다 한 뒤통수를 쳤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독일이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들인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까지 직접 찾아가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라라고 회유하며 대신 독일산 무기를 사도록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이 로비를 시도하며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라고 회유받은 국가들이 갑자기 중대 결단을 내렸다며 폭탄 발표를 했는데 대충격을 받은 곳은 한국이 아닌 독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산과 한국산 무기를 비교 시험 해본 결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들이 공개한 자료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한국은 오히려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의 수요가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제 러시아에서 최초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지면서 세계인들은 드디어 전쟁이 끝나나 기대했지만 허무하게 쿠데타가 끝나버리면서 오히려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화가 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했던 너무나 위험한 무기들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유일하게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무기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주문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기와 성매매 알선 등 잡범 출신의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신분 상승을 거듭하며 어둠 속 거물로 행세해왔습니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요식업에 뛰어들었다가 1990년대 푸틴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크렘린궁 연회까지 주도하며 신임을 받았습니다. 프리고진이 본격적으로 세력을 형성한 건 2014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을 창설하면서부터입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된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분쟁 등에 투입돼 전투작전을 벌이며 세력을 확대해왔습니다. 또 시리아와 리비아, 수단 등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 지역 내전에도 개입해 고문과 학살을 저지르며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발발하자 프리고진은 발빠르게 전선에 병력을 배치해 성과를 내면서 권력의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프리고진이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전계 진출을 꿈꾸며 이른바 신분 세탁을 노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 바호무트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프리고진과 러 군부와의 갈등이 중폭됐습니다. 국방부가 물자 지원을 거부해 심각한 병력 손실을 봤다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수 내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정규군과 용병강 갈등이 증폭되자 쇼이구 장관은 모든 비정규군의 국방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지만 바그너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러 용병부대 바그너 수장은
바그너 전사들은 단 한 명도 수치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국방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프리고진은 자신이 토사구팽 당했다고 판단했고 결국 부하들을 이끌고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프리고진. 러시아 내 일부 군사시설은 이미 장악한 상태, 푸틴이 있는 모스크바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푸틴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대국민 생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시민, 군대, 법집행기관 및 특수요원, 현재 전투 위치에서 싸우며 적의 공격을 격퇴 중인 군인과 지휘관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밤 모든 전방 지휘관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음을 알고 있으며 영웅적으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속임수나 협박에 속아 가장 중대한 범죄인 무장 반란의 길로 내몰린 이들에게도 호소합니다. 배신자들의 행동은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입니다. 이는 1917년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당했던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군대와 국민의 등 뒤에서 다툰 정치인들로 인해 군은 파괴되고 국가는 붕괴했으며 광대한 영토의 손실이라는 거대한 격변이 초래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승리를 빼앗겼고 내전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인은 자신들의 형제를 향해 총을 겨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치적 모험가들, 국가를 분열시키고 찢어놓은 외국 세력이 그로 인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배반을 포함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은 바로 배신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야만과 이기심이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바그너 부대의 병사와 지휘관이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싸우고 죽어간 대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부 혼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며 국가로서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우리 국민에게 큰 타격입니다.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가혹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배신의 길을 택한 자, 무장 반란을 준비한 자, 협박과 테러 방법을 택한 자들은 모두 형용할 수 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법과 우리 국민 모두 앞에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라고 전하며 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그너 그룹이 푸틴의 연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쿠데타를 포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병력 이동 중단과 상황 완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24일 현지 시간 스푸트니크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날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에게 기지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 병력이 지난 24시간 동안 모스크바에서 200km 거리까지 진격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하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과 협상했다. 며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의 이동을 중단하고 상황 완화를 위한 조처를 하라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라 선포했던 프리고진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인들은 드디어 푸틴이 내려오고 전쟁도 끝나겠구나 라고 기대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러시아의 쿠데타. 자, 그런데 푸틴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난폭해졌습니다. 또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푸틴이 금지된 무기들을 총동원해 더욱 더 큰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국가들은 최근 유럽에서 너무나도 잘나가는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려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독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등이 폴란드 시장에서 활개를 펴자 독일이 각종 로비를 하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독일산 무기 구매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뿐 아니라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한국산 무기 수주를 가로막고 있어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약 170억 달러로
폴란드와 체결한 수출 계약만 124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 중 70%를 넘는 셈입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올해도 유럽에서 대규모 수주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핀란드와 K9 자주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영국은 2025년부터 영국군 주력 자주포 116문을 교체하는 1조 원 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12조 원 규모 K2 전차 820대를 수출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한국이 이렇게 유럽에서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아니 꼬아해 이들 국가들의 로비까지 하며 한국산 무기를 사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20년 넘게 전차 최다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터키와 폴란드, 그리스 등 나토 회원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간 무기를 구매하면 전쟁 발생 시 부품과 정비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연합작전과 군수 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토 회원국 대부분 독일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무기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기를 신선식품 새벽 배송처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총알 배송을 해준다며 바로 옆에 있는 독일보다 더 빨리 유럽국들의 무기를 배송해주자 이들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독일은 한국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 K2 전차 수주가 확실시됐던 노르웨이 사업은 독일 레오파르트 2H7 수주로 돌아섰습니다. 독일은 전차 54대를 대당 450억 원에 팔았는데 이 중 100억 물결표 150억 원 이상을 노르웨이의 페이백 전가로 판매했다가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독일은 당초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 거래처를 노르웨이로 옮기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K2 전차 가격은 독일산보다 2.5배 저렴한데 성능은 독일산보다 훨씬 우수하고 표적 획득 처리 속도까지 더 빠르지만 독일산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독일은 앞으로 계약에 나설 핀란드와 루마니아와도 수주를 위한 밑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 방산업계 주요 고객으로 떠오를 전망이지만 지난달에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해 강국인 독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표준 전차 개발 등 나토 회원국 간 무기 공동 개발에도 속도를 내 한국산 무기 견제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독일의 견제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가 유력했던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이 호주 박서 전투정찰 차량을 구매하기로 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져버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나토 회원국 중 가입비를 가장 많이 내는 국가라며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회원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우며 한국산 무기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에 보내졌던 독일의 대표 자주포 G000 총 15문 중 7대가 고장난 사실이 전 세계 외신들에 의해 보도되면서 독일로부터 로비를 받은 유럽 국가들은 성능도 한국산이 더 좋은데 고장도 안 난다며 독일산을 절대 사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강의 무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마저 한국산 무기는 독일산을 월등히 뛰어넘었다며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규모 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은 특히 한국산 K9 자주포는 독일산보다 성능은 훨씬 우수한데 어떻게 가격은 독일산의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냐며 신기해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